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유익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역대 제가 미국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본열된 포인트가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항상 최근에 지금 계속 앱스타인 이후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의 추악한 개인적인 사생활을 담은 비디오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앱스타인 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앱스타인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한 얘기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포 마디마디 하나 깨끗한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앱스타인을 계속 추적해 봤었어요. 앱스타인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약점은 앱스타인이다.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쉽게 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 손가락을 가르쳐요. 앱스타인은 모사드 요원이다. 모사드 요원, 뭐 직접 요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사드에 포섭된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의 그 첩보 조직 모사드 요원이거나 그쪽에 포섭된 사람이다. 네, 포섭이 됐거나 요원이거나 아무튼 관계가 있다. 네,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재력가들과 어울리면서 재력가들과 돈으로 같이 어울리고 투자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냥 뭐 한두 푼 뭐 몇 억대 부자는 상대가 안 되고 몇 조대 부자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놀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면 향약을 제공하고 향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자. 근데 여자인데 미성년자들이 많았어요. 미성년자들을 향응으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사진을 다 찍어놨다, 뭐 비디오를 찍어놨다, 약점을 잡고 있다. 그럼 자산가들이 그 미성년자들랑 이렇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걸 증거로 네, 증거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앱스타인이 이제 잡혔잖아요. 네. 그런데 자살을 했다고 그러는데 감옥에서. 근데 말이 안 되죠. 감옥에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찾아보니까 네. 되게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그 자살할 때만 CCTV가 꺼지고 네. 그 앞서 간수들이 갑자기 그때만 자리를 비웠다. 비명 소리 나고. 네. 그러니까 자살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세간의 의혹대로 앱스타인이 정말 모사드와 관계된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으니까 어느 쪽에선가 죽였을까 있죠. 비밀이 나가는 게 무서워서 죽인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없앨 수도 있고. 이미 파일은 다 넘어갔을 테니까. 근데 이제 양쪽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쪽에서는 이게 이제 그 명단에 클린턴도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저기 오바마도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민주당 사람들도. 보면은 영국의 앤드류 왕자, 네네. 그 다음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네.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빌 회장님 게이츠까지. 등등등 아주 그냥 쟁쟁한 분들이 다 있죠,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거 죽인 거 이거 민주당 쪽이다. 근데 반대로 또 이제 아니다 이거 그 트럼프 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이 바뀌고 있어요. 서로가 의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 제프리 앱스타인 명단이라는 게 그게 이 사람이 미성년자한테 착취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앱스타인 조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뭐 만났다더라 이제 그런 수준 아닌가요, 교수님? 근데 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명단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부터 한창에 얘기했던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 얘기했거든요. 딥스테이트를 얘기했어요. 딥스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무서운 세력이 미국 정부 안에 있고 그들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케네디도 그래서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케네디 죽음에 대한 의문도 많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딥스테이트를 해체를 하고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도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앱스타인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다 밝히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럼 뭐 본인은 건 연관 없으니까 밝힌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근데 이제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원래 그 케네디 문제는 뭐라고 그러냐. 제프리 sak스 있잖아요. 네. 제프리 sak스가 공개한 겁니다. 자기가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 전에 했는데 뭐 그전에도 그렇고 케네디 죽음이 이상하다 막 계속 그렇게 했고 거기에 밝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 제프리 sak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케네디도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밝혀진 건 없어요. 맞아. 저도 한 6개월 전인가요? 케네디 관련 뭐 조사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신지일 교수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교수님 여기서 뭔가 좀 나오면 저랑 내일 인터뷰 하시죠. 네. 그 공개 당일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네, 별거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계속 케네디 대통령도 뭘 얘기를 하냐면 케네디가 왜 죽었냐 이거죠. 누가 죽였냐. 근데 이제 그거를 모사드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럼 케네디 대통령이 왜 미국 이스라엘을 왜 죽여?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해요. 첫 번째 그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키파 유대인들 모자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쓰고 항상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안 하는 유일한 대통령이라 이게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를 불법화 시켰다 이게요. 불법화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 단체로.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모사드가 죽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거의 같은 얘기들인데 지금 앱스타인도 그렇고 케네디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하나의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얘기. 그다음에 지난번에 찰리 죽었잖아요. 찰리 커크 있잖아요. 찰리 커크의 죽음에도 이스라엘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아저씨 말이 과격하시던데 그게 이스라엘이랑 뭔 상관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마가펜도 갈라져 있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찐 지지층도 분열이 돼 있어. 왜냐면 트럼프가 모든 거 다 깐다고 그랬는데 까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제일 처음에 트럼프하고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사이가 나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왜 갈라진 줄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명단 까라. 그 명단 사이가 갈라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러냐면 명단에 트럼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트위터상에 사이가 안 좋아진 다음에 앱스타인 보고서 명단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일단 마가라는 게 뭐냐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었을 때 미국은 어느 나라의 이득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원리대로 가자라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낑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다 할 것처럼 하더니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펜도 갈려져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실제로 대통령 되신지 좀 됐으니까 그거 뭐 공개해가지고 연루자들 처벌할 그리고 미성년자 착취했는데 그게 뭐 범죄 아니에요. 그거 처벌하자는데 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계속 이게 군불대듯이 막 나와가지고 뭐 음모론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심지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의심하죠. 명단에 없다고 그랬는데 명단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명단도 안 까고 진상도 안 밝히고 그전에는 진상도 다 밝힌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하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다가 더 의심 가는 게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 쩔쩔 맨 거 아니냐. 이스라엘 행보가. 그러니까 마가에서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스티브 배넌 있잖아요. 배넌도 지금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배넌이 원래 마가의 제일 1등 원신이잖아요. 배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여기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의 이익을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만 이스라엘 얘기를 하느냐? 터커 컬슨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이 우리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게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정치인인데 왜 자꾸만 우리 아니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계속 그게 지금 결국에는 미국에서 마가에서도 나오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근데 교수님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음모론 같은 게 아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한 신문사에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이제 언론사가 있는데 여기 어떤 기고문이 올라왔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의도에 맞서거나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스캔들 문서 유출을 통해서 정치적 압박이나 경고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본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언론사에 트럼프 너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네타냐후한테 딴지 걸면 재미없어 앱스타인 알지? 이런 식으로 그 라삐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걸 기고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언론도 아니고 되게 큰 언론사라고 들었는데 얘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아주 안 좋은 게 가지고 있다. 약점을. 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한다고 얘기를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음모론 수준으로 다 에이 말도 안 돼. 또 뭐 이게 이스라엘 싫어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앱스타인이라고까지 얘기는 안 나왔지만 모사드가 미국의 정치인들의 대다수의 성추문 관계된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맨날 이스라엘한테 쩔쩔맨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미국이 이스라엘 뭐 같은
뭐 앵글로색슨 아니면 뭐 서방 세계 혹은 뭐 영적 동지 이래서 뭐 이스라엘을 돕나라고 했는데 뭐 이스라엘 앵글로색슨이 아니죠. 예. 근데 아니 근데 이스라엘 도와도 너무 많이 돕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엄청 많이 돕죠. 사실 유대교랑 이 기독교 개신교는 또 다른 건데 완전히 다르죠. 왜 저기만 이렇게 좋아하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데 유대교와 유대인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혼동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국가니까 유대교를 믿는 나라고 그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들이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의 이념이 된 것은 유대교가 아니고 시온니즘입니다. 시온주의인데 시온주의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시온주의는 세속적 유대 민족주의예요. 이 시온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테오도르 헤르슬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유대인들만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설득하려고 당시 유럽에 있는 유대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었을 때 유대 종교인들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자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련도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는 시련이고 우리를 겪으라고 하신다. 이거 우리가 겪고 기다리고 참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때 나라를 만들어 주실 텐데 지금 뭔 짓이냐 이게. 시련을 견뎌내도 인간인 네가 왜 주님 뜻을 방해하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은 일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주의. 그러니까 시온주의와 유대교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네탄야후가 열심히 종교를 지킨다고 뭐 하지만 미국에 있는 유대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잖아요. 시온주의는 유대교가 아니다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고 종교인인데 나는 시온주의 반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구분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사드가 유대 국가의 조직이죠. 그렇대요. 이게 종교적인 조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고,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항상 최근에 지금 계속 앱스타인 이후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의 추악한 개인적인 사생활을 담은 비디오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 그 비디오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어떤 비디오인지.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하는 그런 비디오들이죠. 근데 또 그 트럼프 대통령 말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빌 클린턴 그분은 또 대통령인 시절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분이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앱스타인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앱스타인이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한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포 마디마디 하나 깨끗한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앱스타인이 트럼프 대통령한테요? 예. 굉장히 악담을 했네요. 좋은 거라고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기도 그렇게 성범죄자는 나쁜 놈이면서 그런 말. 저도 나쁜 놈이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 학력도 위조하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 인사 담당이 그거 후회하잖아요. 이 사람이 위조 학력인데 그런 걸 다 알고도 채용한 걸 지금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배경에 확신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세간의 의혹대로 모사드와 관계가 있다면 모사드에서 잘 키운 거죠. 근데 교수님 이게 그럼 지금 미국 내에서 진지하게 결국은 이거 명단을 공개하고 나쁜 놈들 처벌하자는 얘기잖아요. 미국 여론이. 네네, 여론은. 그렇죠.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좀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미국 일반 국민들은 네. 나쁜 놈들 처벌하자. 뭐 당 상관없이. 그럼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입장이 어떤가? 이거 공개하자 뭐 수사하자는 거. 아니 이제 국민들이 계속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마가 팬들이 지금 반분돼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공화당 지지층들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가족의 관계를 깨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기독교를 믿고 네. 가족의 전통을 중시하는데 이런 미성년자 네. 성문을 때려주는. 그래서 만약에 뭐 국회를 통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미국 정치가 그렇게 쉽게 뭘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탄핵은 가능성은 그렇게 못하고 보지는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중간 선거에서는 피보겠죠. 마가 팬들이 빠지면은. 그쵸. 뭐 예. 백중세 우세였는데 이제 그게 빠지면 열세가 되겠죠. 네네. 그럼 레임도 오는 거 아닙니까? 네임도 오겠죠. 바로 오겠죠. 중간선거 지면 네임도 올 겁니다. 중간선거에 지면은. 그러면 뭐 지금 뭐 관세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라든가 러우 전쟁이라든가 우리나라 어떤 그런 최근 핵잠수함 이슈도 있는데 이런 거 추진력이 확
빠지겠어요, 교수님. 걱정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성역 없이 수사하자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막 덮는 거예요 지금? 예, 슬슬슬슬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외통수에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된 거 없잖아요. 러시아 문제도 지금 해결 못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까지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탄야후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요즘 압박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뭐 그런 거 앱스타인 별 문제가 없나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왜냐면 이스라엘 또 세게 나가잖아요, 미국이. 미국이 굉장히 세게 나가요. 그러면 관련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니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거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죠. 나도 너 약점이어서. 그런데 이게 원래 정보의 세계에서는 이 약점 잡는 행동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리아에 그 파견된 전통적인 아주 전설적인 그 모사드의 스파이가 엘리 코인이라고 있거든요. 교수님 저희가 그 이야기를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가 1부에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앱스타인 관련 이슈로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런 소위 허니트랩 혹은 미인계 정치인들의 약점을 잡는 이런 작전이 누구 암살하거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실제로 좀 알려진 게 좀 있나요? 꼭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한 스파이로 전설적인 그 시리아에 보냈던 엘리 코엔이라는 스파이가 있습니다. 엘리 코엔도 이제 세탁을 해가지고 시리아 사람으로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군부에 깊숙이 침투해요. 근데 침투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많은 돈을 써서 파티도 하고 돈을 활발하게 쓰면서 군인들과 친해지는 거죠. 그럼 엘리 코엔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시리아의 군인 아랍어를 잘했거든요. 아까 그 우리나라에도 그 있어요. 저 북한 간첩분이신데 저 네. 깐수 박사님이라고 그 중동 전문가로 오신 분인데 너무 중동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은 중동 분인가 보지 알고 보지 북한 간첩이셨다고. 네, 북한 간첩이었죠. 그러니까 선밀반 이제 그 중국 동포였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되는 정보는 또 제대로 된 걸 못 주셨다고 연구만 하다 가셨다고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맞아요, 인터넷에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럼 이스라엘도 아랍어를 잘하지만 외모도 친근할 거고. 네, 엘리 코엔이 이제 그 세탁을 하죠. 여러 가지 세탁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군 수뇌부에 아주 사랑을 받거든요. 그 돈은 그럼 파티 자금 뭐 뇌물 이런 건 이스라엘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거기서 뒤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향락에 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군의 민감한 시설을 방문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의심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사령관이 잘 끼고 도니까 말을 못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전설적인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골란곤을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골란곤에 이제 보초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거기는 이제 민간이 못 들어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골란곤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남산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산을 누가 차지하고 있으면 남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돌을 던질 수 있고 공격하니까 밑에가 이스라엘이고 골란곤은 거기 고는 시리아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골치 아픈 곳이죠. 이거 뺏어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군 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서는 잘 안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 코인이 이거 아주 훌륭하게 잘 지키고 있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여기다가 보초들이 힘드니까 나무를 좀 심으면 좋겠다고. 나무? 네. 왜요? 그늘. 더우니까 뭐 네. 좀 자연도 좀 보고. 네.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요.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괜찮은 생각 같죠? 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전투기가 어디 있는 줄 알면 어디가 뭘 있는다고 때리겠습니까? 그 나무가 있는 데가 진지라는 게 들키는 거군요. 네, 나무인들 때렸죠. 그게 거기 6.1 전쟁 때. 그렇죠. 어디에 지금 진지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나무 있는데 밑에 숨어서 거기다 폭탄 떨어뜨려라. 그렇게 했구나.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진짜요? 네네,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 스파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녹이려면 향응을 제공해야죠. 얼마나 향응을 제공했겠습니까, 파티를. 그렇죠. 그리고 또 말에 안 들면 이 사람 약점 가지고 협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파티에 또 뭔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때 내가 술만 마십니까? 내가 그때 미성년자 너 확 뭐 이렇게 이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스파이들 하는 게 우리가 스파이라는 게 고전적인 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스파이예요. 옹달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거 제가 그 출연자 한 명이 항상 그 사람하고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네요. 좀 초대를 해주시죠. 제가 돈 다 드릴게요. 그럼 초대 안 하겠어요? 아니 뭐 해드리죠. 뭐 어려운 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하고 밥 먹는 자리를. 옹달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
그렇죠. 박현도 교수님 맨날 좋은 말씀 네. 해주시는데 뭐 여기 뭐 이철재 네. 기자님 한번 만나게 해줘라. 뭐. 근데 내가 했죠. 직접 이 사람을 불러 만나면 그 사람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만나자. 그냥 옹달을 통해 옹달하면 이 사람 의심 안 하잖아. 그러다가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 준다고 하면 내가 이제 스파이면 이제 그냥 나한테 보습되는 거냐 그때부터. 그리고 내가 돈도 주고 뭐 하고 그러면 나중에 돈 받았잖아. 그 돈이라는 공작금이라는 게 이게 이건 공작금 해가지고 딱 주고 그게 아니거든. 처음에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예, 밥 사주고 가지고 아유 뭐 필요하시죠? 아 이거 뭐 이거 좀 쓰세요 이렇게 주는 거고. 아유 뭐 이렇게 아유 우리 친하잖아 이런 좀. 그 공작금이에요. 나중에 경찰에 잡혀보면 공작금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만 딱 이게 규정돼가지고 공작금 얼마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돌아간 게 다 공작금인 겁니다. 그게 스파이들이 하는 활동들이에요. 제가 스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알려줬다는 건 이 사람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이게 어떻게 알려줘서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이? 그래 잡혔죠. 꼬리가 길면 잡히죠. 꼬리가 길면 잡혔는데 이제 이 사람을 털다 보니까 이제 일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덮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9.11도 이스라엘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미국의 9.11 테러 이스라엘 관련돼 있으면 그 폭탄 맞죠? 미국이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 근데 보고서에서 그게 다 지워졌다는 얘기였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다시 나와요. SNS에서 앱스타인과 함께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같은데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여러분들 제프리 삭스 있잖아요. 이스라엘 되게 싫어합니다. 터커 칼슨 굉장히 싫어하죠. 예, 그 사람 요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된다고 그래요. 죽을까봐. 너무 그러다 간다. 예. 암살당한다. 그러니까 요즘 찰리도 그래서 찰리 커크도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찰리 커크의 심지어는 아내가 그쪽이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역대 제가 미국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본 적이 없고 그 분열된 포인트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이 정도까지 심각하면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깨끗하면 야 이거 지금 국민들이 여론이 우리나라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의심하니까 이번에 정명백 발표해서 연루된 놈들 다 보내버려. 특히 뭐 저기 민주당 놈들 연루돼서 이 기회에 다 싹 쓸어버리면 본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도 쓸리겠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건가? 예, 그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여러모로 지금 저는 처음 보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보통 옐로우 페이퍼라든지 그렇죠 황색 저널이라든지 아니 인터넷에서 음모론 뭐 하면서 반 이스라엘 막 이런 운동들이 막 이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B급, C급 문화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전면적으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마가펜, 스티브 배너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저는 처음 봐요.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9시 뉴스나 이런 토론 프로에서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가자 전쟁에서 그 네타냐후 총리가 너무 민심을 잃었어. 팔레스타인 우리가 하마스가 선빵 쳐가지고 이스라엘 반격을 했는데 전쟁을 지금 몇 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젊었었을 때 그런 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백검에 걸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본인 직접이요? 예. 젊었었을 때 바뀌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미국은 이스라엘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로 항상 간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할 때면 이스라엘 싫어해서 그러지. 맨날 이런 얘기를 난처 했거든요. 돌아버리죠, 저도. 아니 나는 그냥 본 거 그냥 전달하는 것만 해도.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런 욕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버젓이 미국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왜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 돈을 많이 쓰냐? 왜 저쪽에 끌려다니냐? 그러니까 미어 샤미 고수 알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미어 샤미 고수가 2008년에 쓴 책이 이스라엘 러비거든요. 그 책이 이스라엘 러비예요. 공전인데 이스라엘 러비의 책 제목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이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못 한다. 왜? 이스라엘 러비 때문에 못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선생님 저한테 박 선생님은 그 책은 그거 반유대주의 책이야. 저한테 막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들이 앱스타인을 통해서 다 나와요. 지금 가자 전쟁 앱스타인 파일 해가지고 뭐 다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위기입니다. 조조절명 위기다. 네. 교수님, 그럼 이게 앱스타인 이분이 되게 이분이라고 말할 인물이 아닌 거죠. 이 나쁜 놈이 그 미성년자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지금 정치인들에 연결시켜준 포주 노릇 같은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쁜 짓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전 세계 그 아까 그런 유력한 인사들이랑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었는 뭐 어떤 이렇게 성장했던 어떤 뭐 그 방법이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죠. 돈과 한 사람의 유명인과 연결되면 그 사람이 소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의외로 그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이분의 조력자인 또 여성분이 또 이게 심상치 않은 또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관련된 분이다. 그렇죠. 영국의 의원의 딸이죠. 영국 의원의 딸. 의원의 딸인데 모사드한테 포섭이 된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여성분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성알선 행위로.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입을 열면은 엄청나게 일이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여성을 앱스타인에게 연결했다는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지슬레인 맥스웰, 이제 옛 연인인데, 이분의 아버지는 영국 미디어 재벌이자 국회의원이었던 로버트 맥스웰이라고 하는데, 또 이 로버트 맥스웰이 엄청, 이분은 뭐 아예 모사드 쪽 사람이라고 뭐 알려졌다면서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딸도 그렇고요. 딸이 뭐 이슬람 모사드 포섭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포섭된지는 모르죠. 그 진짜 뭐 어떻게 연결이 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정보기관의 실체가 좀 드러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막 음모론 말도 안 되는 거 너네 방송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프리 앱스타인 괴물이 된 억만장자라는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이게 좀 나쁜 짓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 됐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이런 나쁜 짓은 있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저는 뭐 그 나쁜 짓 했던 말던 그거는 뭐 알아서 지네들이 할 얘기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과연 현대 중동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사실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도 될 전쟁을 계속 하는 게 그래서 전 처음부터 코가 낀 거 아니냐 계속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또 음모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스스스 나오잖아요. 교수님, 그럼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이 됐다는 게 여론 압박을 모두 밝혀지거나 혹은 덮었는데 이제 리더십을 잃게 되면 중동 관련해서 지금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희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때문에 전쟁을 안 할 것 같아서 이란을 안 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려면 전쟁은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란에 좀 강하게 나갈 수 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걸 원하니까. 네타냐후 총리 원하는 거는 이란 박살내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국가 절대 안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두 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문제죠. 근데 교수님, 제가 오늘 뉴스 보다 보니까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반대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을 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 찬성해서 가자지구 평화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그게 또 통과됐다고 네, 하던데. 통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안전공화국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준다는 게 지금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있죠. 아니, 유엔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뭔 상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니, 힘으로 막으면 된다. 네, 이스라엘은 말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 안 들어주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왜 힘이 세냐? 미국이 항상 거기에 끌려다녔으니까. 미국이 안 끌려다니면 괜찮아요. 네, 미국이 끌려다니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요번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제 세우고 평화롭게 양국이 공존하는 그게 통과됐는데 이게 미국이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되게 좀 지금 판가름 되겠네요. 지금 생각대로 지금의 그 기조대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게 됐다는 그런 확실한 걸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 할 수 있지만 또 가다가 이스라엘이 반대하는데 뭐 한데 그리고 뭐 약점 잡혔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발 빼면은 또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끝까지 밀어붙여서 평화적으로 만들어주게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야, 너 국제사회의 룰을 깨는 거냐 해서 압력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안 엮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약한 모습 보이면 더 의심이 증폭되겠네요. 네, 그렇죠. 계속 지금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다시 앱스타인 파일이죠.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약점 잡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은 그런 거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설마 있겠어요. 거기까지 그 바다 건너 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영어도 해야 되는데. 북한이나 중국에서 잡혀서 일본 이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르죠. 예. 우리도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예, 왜냐면 스파이가 나는 스파이입니다 하고 오지는 않거든요. 교수님, 우리나라 주변의 강국들,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본인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정치나 유력한 분들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네. 왜냐면 각 나라들이 아마 우리도 우리도 그럴지 모르는데 각 나라들이 정치인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미인계를 많이 쓰거든요. 미남견 없습니까, 교수님? 왜 다 미인계? 그 여성 국회의원도 남자들이 약하잖아요. 로맨스 스캠 당하는 거 보세요. 남자들이 다 당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남자들이 위치가 좋은 거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특히 조심해야죠.
그 제가 성일관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요, 교수님. 네. 동독하고 서독 시절에 네. 서독에 그 어떤 뭐 여성 비서관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천생연분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동독의 스파이였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아기까지 낳고 살았는데 그걸 알고 나서 자살하신 여성분이 있었던 얘기 아마 성일관 교수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철재 기자님이. 그런 민남계도 이게 되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한계 민혁에는 그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뭐 묘하게 호의를 베풀거나 그런 사람 되게 조심해야죠. 근데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속잖아요. 엮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밥 먹었는데 먹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됩니다. 술을 안 먹어야 된다. 예, 술을 안 먹으면 됩니다. 술을 안 먹으면 당할 염려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 자꾸 막 술 먹고 막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그러지 마시고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3부에서 이제 또 중동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랍에미레이트 UAE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셔서 환대를 받으며 지금 뉴스상에 MOU를 뭐 몇 개를 맺었다, 방산 협력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어떤 성과가 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MOU는 저 웅달창방아도 MOU 맺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어떻게 예, 맺나요? 구속력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 MOU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 생각해 볼까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에 가서 MOU 60개 넘게 했거든요. 하나도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MOU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MOU가 있고 실적용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MOU 중에 몇 개가 성공이 되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많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많은 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 순방 갔는데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세 대통령 순방하고 나면은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MOU 많이 했습니다 하고 모든 대통령 다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그걸 얼만큼 해결됐는가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얼마큼 했다 이거는 그냥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지 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UAE 방산협력 MOU 7조 원 규모 이런 거 지금 의미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가 돼야죠. 실제로 돼야지 그때서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럼요. 구체화가 되는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게 했느냐 안 했느냐도 문제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MOU도 능력이거든요. 없는 거는 낫지만 그게 이제 현실화돼서 몇 달 후에 적어도 어떤 기간 후에 중간 점검을 했었을 때 살려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살아 있다 그러면은 잘하는 거고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저 언론사 기자님들이 그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순방 성과 뭐 이런 거 있었다 대문짝만 하게 되고 끝내지 마시고 한 6개월 1년 뒤에 후속 취재하셔서 야 7개 했는데 된 거 하나도 없다 이거 뻥카용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해야지 되는 거 그렇죠. 그런 아닙니까? 걸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도 너무 정파적이어가지고 대통령을 싫어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해서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대통령을 좋아하는 데에서는 써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수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 외교라고 해서 막 광산 이런 데 투자한 거 많잖아요. 비판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때 놓친 것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또 특정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하고 나면은 냉정하게 평가행한 게 언론인데 싫으면 나쁘게 좋으면 좋게. 야 여기서 이거는 좀 별로지만 이거는 좀 잘 살릴 사업이다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다 취소. 정권 바뀌면 다 취소.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건 UAE가 한국을 보는 눈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좋아진다는 얘기는 한국이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할 게 많다 이거예요. 예, 한국하고 할 게 많다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환영받는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자기네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면 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줄 수 있는 게 많고 국력이 강해졌다. 기술력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좋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줄 거 없는 나라면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통령 순방이 중요합니다. 총리 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총리도 높은 분 아닙니까? 에이, 총리 아무 쓸데 없어요. 총리는 저 총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더라도 순방 가면 그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정된 상태에서 이미 사진에 다 결정된 상태에서 도장만 찍으러 가는 게 총리라면 대통령은 도장 찍기 전에 바꿀 수가 있어. 정상끼리 만나서. 정상끼리 만나면 이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래요? 그럼 바꿉시다. 아니 우리 그 전에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 안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저 트럼프 대통령 핵잠수함도 대통령끼리 얘기해서 이게 상당 부분 진행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총리 순방 따라다녔잖아요. 이낙연 총리 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힘들어. 아이 그런 얘기 하시면 좀 위험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낙연 총리라는 분 아니라 어느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총리님이라서 그런 게 총리라는 분 자체의 외교력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요. 2인자잖아. 2인자고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상대방에서 총리잖아요. 상대방도 알잖아요. 총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된 것만 찍는 거예요. 그 대신 대통령이 가면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미 결정된 것도 다시 더 늘릴 수 있고 안 좋게 된 것도 뺄 수도 있고 그걸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중동을 안 가? 총리한테 맡겨놓은 거였어요. 막판에 갔잖아. 막판에 UAE 그렇죠? 네. 막판에 가면 뭐 하냐고 초반에부터 가가지고 해야 했는데 북한 문제 한다고 전혀 이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총리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북아프리카 이사 순방은 전부 다 총리가 갔잖아요. 그러면은 될 일 말고는 안 될 애매한 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냥 뭐 뻔한 것만 할 수 있는 거를 더 못하는 거지. 더 못한다. 대통령이 가야 돼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잘 갔어요. 만약에 교수님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우리가 중동의 대통령께서 막 많이 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더 부분이 나아졌죠. 있었을까요? 더 나아졌죠. 뭐 무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여러모로 더 나아진 게 많았죠. 근데 이걸 총리한테 맡겨놓고. 그럼 어쨌든 이번에 직접 갔으니까 참 좋은데 이게 궁금한 게 교수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KF-21 도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한 4달 전인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방 차관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KF-21을 우리나라 공군 참모총장님과 같이 타면서 야 이거 비행기 좋다. 이거 수입을 고려해 보겠다. 아주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뭐 KF-21 산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까? 그게 왜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K방산이 잘 만들죠.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다른 국방 전문 기자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국방 전문 기자는 전문은 아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약점이 제품은 잘 만드는데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독일제, 일본제, 한국제 있으면 1차 선택을 이 사람들 한국제 안 해요. 독일은 일본제 합니다. 그러면 왜 독일제, 일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방산도 독일제 있는데 한국 걸 하겠느냐? 일단 한국이 더 싸죠. 가성비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 선택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싸고 좋은데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은 거기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기술이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너네 걸 사줄 테니까 기술도 넘겨. 기술도 협력하자.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근데 이게 기술 이전 그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 지금은 팔지만 나중에 못 파는 거 아닙니까? 다 뺏기고. 그럴 수 있죠. 우리 떼제베하고 똑같은 거죠. 그 떼제베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을 때 기술 이전 해준다고 하는 거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약속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우리끼리 해서 만든 게 산천이고 뭐 이음을 다 만들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었고 우리도 기술 이전을 받았고 개선을 한 것처럼 이제는 중동 국가들이 예전처럼 한마디로 돈만 내지 않는다예요. 근데 과거의 중동은 프랑스, 영국, 미국,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중동 사람들은 산업도 없고 어떤 자기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도 없고 돈만 많아서 그냥 돈만 내고 비싸게 잘 사간다. 그다음 쟤네들은 영양 못 키운다. 그래서 꿀단지다 했는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바뀌었죠.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중동 국가들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그전에는 돈만 내고 사왔어요. 사왔는데 뭐 잘 못 쓰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바마 때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 아세요? 무기 사니까 니네들은 쓰지도 않는 무기를 왜 또 사냐고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비아냥거리까지 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중동 국가들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UAE가 우리하고 우리 기술로 해가지고 발전시킨 게 인공위성이에요. 우리 세트랙 아이라는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데 도와줬거든요. 우리 기술 70%, 자기네 기술 30%라고 그랬습니다. 한 다음에 지금 UAE의 우주 기술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뛰어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사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그걸 개량해서 자기네 걸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UAE는 사막의 기적입니다. 그들도 첨단 기술을 확보를 하고 그걸 발판으로 자기들 내재화를 하는 중이다. 그럼요. 그럼 우리 무기를 사는 것도 그런 기술 이전이 없으면 안 산다. 그렇죠. 기술 이전이 필요할 겁니다. 기술 이전 없이 물건만 안 사요. 모토가 뭐냐면 돈만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지금 사우디에다 여러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게 기업들 돈 벌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유치를 해서 자기 주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도 받고 자기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력을 갖추겠다. 네.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뭐 후발주자로서 아예 기술 이전 안 해주면 안 팔릴 거고 네. 반대로 해준다고 다 퍼주면 우리 걸 뺏기는 건데 그렇죠.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럼 이게 절묘하게 적절하게 줄 만한 기술은 주고 또 우리는 새 기술을 발전시켜서 어느 정도 격차를 유지하면서 서로 윈윈한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진 않아 보이는 쉽진 않죠.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해주면 언젠가는 우리가 또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중국.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전체적으로 중국은 우리 못 따라온다고 다들 생각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지간하면 우리 다 뒤졌어요. 맞아요. 반도체도 5년 뒤엔 따라잡는다는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 마치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 것처럼 우리만 일본 따라잡고 우리만 다른 나라 따라잡나요? 다른 나라는 우리 안 따라잡습니까? 지금 모든 지표가 보면 2050년 이틀 되면은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더 잘 산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습게 보는 동남아시아가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항구한 건 없다. 인생 무상이잖아요. 인생 무상이라는 게 항구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 놓고 놀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하고 대할 때도 중동 국가의 환이 되게 좋은데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어디까지 우리 걸 지키고 우리가 우리 산업을 이어갈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수님 그럼 중동 국가 중에 또 이집트가 또 FA50 경공격기 뭐 T50 네. 요것도 도입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우디도 뭐 천궁 사간다 이거 다 기술을 내놔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다 기술 갖고 싶어하죠. 이제 미국 무기를 사면 되는데 안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우리 호환성이 되고 우리게 가성비 좋고 그 다음에 기술이 좀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이걸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좀 줘도 되는데 공장도 그쪽에서 짓고 싶어해요. 공장을 거기다 지어라 현지에. 네, 그런 것도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군수 산업 하는 미국인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한국이 만약에 그렇게 지으면 그거는 자살행위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절대 안 한다. 돈 주고 팔아먹는 것만 한다. 야,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는 이런 선택권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술을 가졌으니까 고민하는 거고 그게 없는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든 살 때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삼성도 왜냐면 삼성이나 우리 열대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때도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거는 안 하잖아요. 예, 그게 다 기술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 기술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걸 스파이로 팔아먹는 사람들은 무조건 500년 때려야 돼요. 무조건 500년. 능지처참해야 됩니다. 예, 아니 능지처참은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인권 국가 그러니까 그냥 500년 때리고 전액 몰수. 그냥 500년 보석 없는 500년. 교수님 이게 지금 대만하고 중국 관계에서 대만에 제가 어제 촬영하다 보니까 투스타입니다. 투스타 분이 중국에 포섭이 돼가지고 기밀을 넘기고 앞잡이인으로 간첩일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게 장군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병사, 부사관,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포섭이 되고 있대요. 참 무서운 세상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뉴스 보다 보면은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 기술을 빼돌렸다, 원전 기술이 나가나 참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우리나라 기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국민들이 의식이 높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사법 체계가 너무 빈약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을 넘겨서 돈을 번다는 얘기는 조금 감옥 살아도 돈은 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500년 때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저 뉴스 기사 보니까 중국 출신 뭐 관광객들 뭐 동포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군사시설 막 찍어요 지금. 왜냐면 솜방망이로 야 뭐 실수로 찍어 이 계속 봐주니까 이 저희 1년 한 올해 초에 그거 얘기 들었거든요. 뭐 평택기지 영화 어디 그것뿐입니까? 저는 그 전에 우리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사진 찍는 것도 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왜 그걸 냅두는 거예요 지금 기술 보호를 못해서 난리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술 보호하고 안 보호하고 그런 건 무조건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잡아들여야 된다. 예,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500년. 교수님이 좀 저 운동 한번 해주십시오. 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총리님하고 순방 가시는 사이니까. 아이, 저 이제 힘들어서 못 가요. 이거 젊었을 때는 얘기지. 그것도. 저희 교수님 이어서 이제 네. 좀 머리 아픈 얘기 많이 한 것 네, 같고 네. 저희 4부에서 중동에 좀 재밌는 얘기, 문화적인 거, 뭐 음식 같은 거 좀 말랑말랑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이제 중동 전문가신데 맨날 뭐 미국이 뭐 핵 폭격을 했다 전쟁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박현도 교수님은
전쟁 전문가냐? 어? 맨날 사람 죽는 얘기만 하냐? 아니 맨날 불러놓고 그것만 네. 물어봐.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또 막 종교 얘기 아니면 뭐 무슬림 얘기 잘 못하는데 네. 오랜만에 교수님 네. 중동의 문화나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관습이나 좀 우리나라 분들이 알면은 야 그래도 좀 전 세계에 어울려서 사는데 중동 분들 혹은 무슬림 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성문화 얘기할게. 성문화. 성문화, 네. 좋습니다. 조회수 잘 나올까?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모르겠어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나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무슬림 사회에서는 중매 결혼이에요. 예, 중매 결혼을 하는데 보통 집안에서 하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8촌까지 결혼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쵸. 우리나라는 6촌 결혼 안 되죠. 예. 4촌 안 되고. 8촌 안 되죠. 그냥 영어로 하면은 8촌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4촌이 first cousin이거든요. 4촌이 second cousin이 6촌이에요. 교수님, 저희 이제 중동 전문가신데 맨날 뭐 미국이 뭐 핵 폭격을 했다, 전쟁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박현도 교수님은 전쟁 전문가냐? 어? 맨날 사람 죽는 얘기만 하냐? 아니 맨날 불러놓고 그것만 물어봐. 네.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또 막 종교 얘기 아니면 뭐 무슬림 얘기 잘 못하는데 네. 오랜만에 교수님 네. 중동의 문화나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관습이나 좀 우리나라 분들이 알면은 야 그래도 좀 전 세계에 어울려서 사는데 중동 분들 혹은 무슬림 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성문화 얘기할게. 성문화. 성문화, 네. 좋습니다. 조회수 잘 나올까?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모르겠어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나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무슬림 사회에서는 중매 결혼이에요. 예, 중매 결혼을 하는데 보통 집안에서 하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8촌까지 결혼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쵸. 우리나라는 6촌 결혼 안 되죠. 예. 4촌 안 되고. 8촌 안 되죠. 그냥 영어로 하면은 8촌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4촌이 first cousin이거든요. 4촌이 second cousin이 6촌이에요. third cousin이 8촌입니다. 그러니까 third cousin까지 우리는 결혼을 못 해요. 미국은 6촌입니다. 독일은요? 4촌 결혼합니다. 예. 근데 잘 안 해서 그러지 4촌 결혼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불법은 아니다. 예. 근데 중동 국가들은 주로 4촌간 결혼을 해요. 아 주로 4촌이랑 결혼을 해요? 예, 4촌간 결혼하고 10만 공연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딸아이가 있잖아요. 제 남자 조카가 있잖아요. 내 딸을 결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남자 조카한테 먼저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얘가 먼저 찜은 했으면. 진짜요? 예. 야 이게 충격적인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끈끈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만약에 사촌끼리 결혼하면 가족이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촌간 결혼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또 너무 근친혼을 하면 이게 또 유전적으로 유전 문제가 병이 있죠. 생기잖아요. 예, 유전. 그래서 이제 무슬림 국가들 요즘 이제 결혼하기 전에 유전병 조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한다고 그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읽은 논문이 하나 있는데 10년 뭐 벌써 넘었습니다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자 의사가 쓴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20%가 기형이라는 거예요. 유전적 기형, 유전적. 그런데 이제 왜 놀라우냐면 결혼할 때 유전적으로 병이 없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거든요. 근데 유전이라는 게 한 대 걸쳐서 나올 수도 있고 몇 대 걸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 논문에서 주장하는 게 이 근친혼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방송에서 아랍에미리트 나왔잖아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그 사람들 데이터베이스를 다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대요. 유전병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유전병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급적이면 사촌간 결혼 안 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진 않아요. 사촌간 결혼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이제 이민자들 많이 봤는데 결혼해서 이민자들 오면은 유전병을 앓은 아이들 많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유전병이 고치기 어려운 병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영국의 런던 쪽에서 브래드포드라는 곳에는 파키스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는 유전병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유전병 걸리면 뭐 20대 죽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다큐멘터리 필름을 봤는데 걷지를 못해요, 제대로. 뭐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 그런 게 의료비가 진출이 많이 나가니까 영국은 또 국가가 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때 그 국회의원들이 근친간 결혼한 사람들은 이민자로 받지 말자는 것까지 하려고 그랬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나고 사회 문제가 되니까. 예, 통계를 보니까 저도 통계를 봤거든요. 통계치를 봤는데 기형률이 무슬림 이민자 세에서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촌간 결혼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모함메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도 사촌 결혼이잖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왜 중동만 전 세계에서 뭐 6촌까지 오케이 하거나
우리나라처럼 8촌부터 뭐 된다는데 요 정도 있는데 가이드가 4촌은 너무 가깝잖아요. 근데 왜 중동만 유독 4촌 결혼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오랜 관습이에요. 무함마드 딸이 이 파티마가 있거든요. 이제 파티마가 누구랑 결혼한 줄 아세요? 무함마드의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작은아버지죠. 예, 그렇게 결혼해요.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만약에 친남동생이 있다. 그러니까 내 딸이 내 친남동생하고는 결혼 못해요. 근데 내 사촌동생하고는 결혼합니다. 야, 그게 좀 그러네. 그게 뭐 신성한 왕가의 피를 지키기 위한 뭐 그런 건가요? 아,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종례혼을 많이 하느냐 그랬을 때 보통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면 외부 사람하고 결혼하면 재산 나갈 수 있잖아요.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는 하긴 하던데 뭐 꼭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관습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보통 이제 사촌간에 주로 결혼을 많이 하고요. 결혼을 할 때 중매를 하는데 어떻게 중매하느냐, 중매장이가 있느냐. 보통 중매장이는 없죠. 물론 이제 누구랑 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오겠죠. 사랑설레하면서 얘기는 나오겠지만. 결혼인 할 때 되면은 신부 측의 남자 대변인, 신부의 아버지나 오빠나 뭐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랑이 될 사람을 가서 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여자한테 야, 얘 어떠냐 그러면 여자가 싫어요. 완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씩 웃는다.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니까 웃으면 안 돼. 예,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이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계약서를 써야 돼. 계약서. 결혼하는데 계약서 써요? 결혼 계약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그게 좀 보편적이진 않은데. 근데 나는 무슬림 결혼 중에서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 계약서는. 그러니까 결혼 계약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써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결혼 계약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얼마나 줄 것인가. 얼마 돈을 주느냐. 예. 남자가 그러면 아내한테 주는 거야 아니면 아내한테. 아내한테? 원칙적으로 아내한테 가요. 그러니까 아내 재산이야. 그러면은 결혼하는 당사자한테 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가 남편이 아니고 그 아빠 쪽 재산을 얼마 줄 거냐 그 얘기예요, 사실? 아니요. 신랑이 네. 신부에게 얼마나 줄 것이냐. 근데 신랑이 젊으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만들어야죠. 그 아빠가 줄 거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든 아무튼 남자 쪽에서 나와 돈이. 결국은 남자가 신부한테 얼마를 줄 거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이 엄청 부자가 아니고 남자가 자수성가하기 전이면 결혼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결혼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돼. 예, 그러면 그냥 뭐 장미꽃 백송이 이런 거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거. 아니 사랑으로 결혼 못 합니까? 안 됩니다.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주냐? 금화를 줘요, 금화. 금화가 하나에 한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1,000면 150만 원 그러죠? 그게 미니멈이 있어요. 114개. 114개요? 그러면은 한 17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7만 달러? 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그게 기준이 돼 있냐면 결혼할 때 예를 들면은 130개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의 계약서를 써요. 한 번에 줄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없으면 할부가 돼요. 얼마나 주겠다. 이게 못 주잖아요. 그럼 이혼 조건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혼할 수 있어요. 그 남자는 그 돈을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자가 재판에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130개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70개 줬다. 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 가면 그럼 70개 준 거는 여자가 갖고 나머지는 이혼해 땡 이렇게 되나요? 미니멈이 110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110개까지를 줘야 돼요. 그럼 이혼하고서도 더 줘야 돼요? 그 사람 감옥에 가. 그럼 능력이 없거나 뭐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130개를 주기로 했는데 70개밖에 안 줬다. 그러면 40개는 여기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남자가 갚아야 돼 무조건 이거는. 나머지인데 20개, 130개니까 20개는 110개 넘어가잖아요. 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는 재판에 걸어서라도 해가지고 재산을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서 가져갈 수는 있어요. 못하면 못해. 근데 110개는 보장 안 하는 거야. 110개는 무조건 보장해야 돼, 여자한테. 근데 이제 이란에서 너무 힘들다 이거. 경제 사정도 힘들고 애들도 결혼도 하기도 힘들고 직장임도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이거 한 14개로 낮췄어요. 그래도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 쪽에서 이게 누구를 위한 이게 낮추냐 기준을. 그래서 그러니까 홀예금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홀예금이 없으면 결혼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중국만 해도 지금 중국도 그 문제가 엄청 심각하대요. 남자가 돈 지참금 얼마 이상 굉장히 큰 돈을 주지 않으면은 결혼 못 한다 해가지고 이게 막
정말 난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남자들이 주는 혼례금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나쁘게 얘기하면 돈으로 여자를 사오는 개념이죠. 그렇죠. 매매혼이라는 또 안 좋은 얘기가 있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슬림들의 결혼은 그래서 계약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은 좋은 것 같아요. 계약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계약서 쓰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우리 와이프는 거기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요리할 것,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마다 설거지할 것. 와, 난 이혼이다 이혼. 난 요리 못해. 한국 여성분들이 참을성이 되게 인내심이 강하고 아니 그리고 좋은 것 같아요. 요리는요. 요즘 세대들은 남자들 요리 잘하잖아요. 우리 세대는 요리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세대였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면 앞전 어머니한테 혼났다니까. 아니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60년대생들은 우리 남자들은 좀 불쌍한 애들이에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남성 중심 사회가 아니야. 아예 안 돼요. 제가 볼 때 요즘 젊은 층들한테 그런 큰일 나요. 얘기하면 큰일 예, 젊은 큰일 납니다. 층들은 그러니까 세대가 바뀐 거죠. 젊은 층들은 남녀 갈등이 정말 예, 심해요. 요즘 젊은 그 남편들은 일도 잘하고 뭐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하는 게 일단 개념이 없어. 음식은. 그럼 라면은 끓여요. 거기 인스트럭션이 있으니까. 설명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위에 걸 못하는 거지. 그런 걸 아예 또 막 변명이라고 또 하면 안 돼요. 저희 그런 거 있죠. 그 가끔 보면 중국인들 보면 막 저기 뭐야 갑자기 뭐 경복궁하면서 똥 싸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막 미개하다 욕하는데 그 어떤 나이 드신 교수님이 저희 이제 사석에서 만났는데 야 한국인도 옛날에 80년대 70대 일본에서 그 소리 들었어. 맞아요.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도 저기 일본 가면 갑자기 막 사람 옆에서 담배 피고 해가지고 막 침 확 뱉어가지고 걔네가 미개하다고 했는데 경제력과 문화가 그래서 바뀌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라. 지금 우리 화장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이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그런 줄 아세요? 86년 아시안 게임 이후부터예요. 저는 그 전에 어렸을 때 다녔잖아요. 화장실 들어서 못 들어가요. 우리 그랬었어요. 예, 우리 그랬었어요. 우리 지금 중국 애들이 하는 거 다 했어. 우리 다 했어. 우리 더러운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까지는 더러운 세대야. 이게 좋아진 게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어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하고 그래서 바뀐 거지. 우리 옛날엔 미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잡혀 버리면 저만 해도 아니 왜 이렇게 깔끔 떨어 유난 떨어 가끔 와이프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바뀐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지창금 문화가 있는데 교수님. 네. 아니 근데 왜 그 중매 결혼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 노동력을 사온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얻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혼하더라도 그 돈은 아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그럴 수 있는 거 같지. 우리나라 같이 남녀 평등한 나라는 여성들도 직업을 꼭 교육을 받으니까 뭐 이혼해도 잘 할 수 있는 거가 아주 잘 산다는 개념보다는 홀로서기가 가능한데 이게 중동 같은 국가는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 사회니까 결혼할 때 남자인 네가 책임지고 재산적으로 여성을 보호해라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이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도 직장이 별로 안 좋고 그럴 때는 여성들이 결혼하면서 취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취집, 시집 갔다 취집. 예, 그러니까 결혼이 가장 좋은 안정이라고 얘기들 많이 했었었죠. 근데 이제 요즘 여성들은 안 그렇고 돈을 벌잖아요. 요즘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이 결혼 외에는 다른 거로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성이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혼례금 돌려줄게. 이혼하자. 그러면 중동 국가의 여성분들은 무슬림 국가 여성분들은 거의 직업이 없이 이제 주부로 사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직업 없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왜 그 세계 성평등 순위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가 중동보다 밀리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많이 개방돼서 그러겠죠. 우리. 아니 거기는 여성이 직업도 못 갖고 그렇게 막 맨날 히잡 쓰고 힘들게 탄압받고 근데 사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녀 임금 차별이 있잖아요. 예, 똑같은 일 해도 여성이 좀 덜 받거든. 그게 이제 우리 문제 지금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저희 처가 직장에 왔었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인터뷰할 때 결혼해도 계속 직장 다닐 거냐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기업들이 여대생 졸업학생들 뽑아놓고 나면 좀 다니다가 결혼한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근데 제 처는 당연히 다닌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저 외국 가니까 8개월 만에 그만뒀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자꾸 그만두니까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을 못 믿겠다라는 거. 이제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사실은 여성들에게 승진의 벽이 있고 보수의 벽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업종이 이제 그런
뭔가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희 미디어 콘텐츠업은 야 남자고 여자고 외국인이고 외 저기 뭐야 외계인도 상관없다. 다리가 하나든 뭐 창의가 있든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무슨 뭐 남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보수 차별도 없고 일 잘하는 사람이 귀한데.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주로 많이 뽑았고. 예, 군대 갔다 온 사람 뽑았고. 왜냐면 군대 가서 말 잘 듣거든. 예, 그리고 장교 출신들 저기 관리자로 많이 뽑았고. 근데 그런 세대가 바뀐 거죠, 지금은. 그럼 그런 또 이제 성문화,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결혼하시고 또 재밌는 얘기 또 우리 잘 알면 신기한 그런 문화가 있을까요? 아, 이혼. 결혼했으면 이혼도 해야지. 웬만하면 이혼 안 하겠죠. 웬만하면 이혼 안 하면 좋지만 이제 이혼 문화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적으로 남성 중심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냥 내가 같이 살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유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 이혼하자. 그게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그 말을 뱉는 순간 결혼 관계가 일단 정지됩니다. 정지되면 바로 이혼이 그게 아니라 아내가 임신했을 수도 있잖아. 기다려야 돼. 생리기간 3번 정도 기다려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기다리는 기간. 그때 이제 만약에 여성이 아이가 없고 그리고 남자가 정말 결혼하기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이혼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남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성급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결혼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2번 했다. 그럼 똑같이. 근데 이제 3번을 했다. 그럼 아웃이야. 3번 말 거면 무조건 이혼.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스트라이크 아웃. 이혼해야 돼. 제일 나쁜 놈은 뭐냐면 나 너랑 이혼할래 3번 연타로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럼 이혼해야 돼요. 그럼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서 해야 돼. 그럼 이제 갈랐으면 남자가 못 줬던 돈 다 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지참금 줘야지. 예. 근데 남자가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스러워. 성질이 급해가지고 너무 3번에만 했다. 그러면 여자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느냐? 못해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해야 돼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혼해서 결혼할 수 있어요. 갔다 와야 돼요. 예,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론적으로 이혼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교수님 이게 남자가 말만 하면은 이유 불문 이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전통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혼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럼 이제 이혼을 이제 미뤄지는 거죠. 결혼 생활은 중지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아이를 남자가 양육권을 가져갑니다. 무조건. 예, 아이는 남자 거예요. 웃기죠? 예, 그리고 여자는 그러면서 이혼하는 겁니다. 그럼 애기 낳고 뺏기고 이혼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전통 사회고요. 그럼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래서 여자도 살다가 나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돈 돌려줄게. 그 다음에 남자가 성적으로 불능일 때, 그리고 남자가 하느님을 믿지 않고 뻘짓하고 다닐 때, 무슬림처럼 생각 안 하고 무슬림 아닌 것처럼 무슬림 아닌 사람이 됐을 때 이런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독교인 되면 이혼?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물죠. 드물고 그리고 지금 전통적인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법에서. 그다음에 이제 꾸란에 나와 있는 방식 중 하나인데 남자가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 간통 같은 거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번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에게 하느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맹세를 하면 아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4번 하고 내가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면 하느님의 저주가 나한테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이제 아랍어로 리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리안이라는 법인데 이게 서로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혼이 성립되는 케이스가 꾸란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혼했던 사람은 내가 못 봤는데 현실적으로는 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꾸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 중에.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혼은 남성이 전유물이기도 해요. 교수님 남자가 뭐 여자 만나고 막 바람 피고 아니면 뭐 가정에 충실 안 하고 여기 이제 무슬림 사회는 여성이 경제력이 없으니까 잘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랑. 근데 막 맨날 술 먹고 막 이상한 짓 해요. 그럼 여성분이 이혼 못 해요?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지참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뭐 그때는 안 돌려줘도 되죠. 교수님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게 남자가 바람 피고 이 잘못을 해서 여성분이 못 참겠다고 이혼했어요. 그럼 이분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니까 양육비 받아가야 돼. 자녀는 무조건 남자한테 뺏기고? 원래는 자녀는 남자 겁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그럼 지참금이라 그러니까 자기 지참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평생 살 걸 책임져야지.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냐면 무슬림만 그러느냐? 무슬림만 남성 중심이냐? 유대교도 남성 중심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예,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남자가 여자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뭐를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혼장만 써주면 됩니다. 이혼장? 예, 랍비한테 가가지고 이혼장을 받아와요. 이혼장 내용은 간단해요. 나는 이 시간부터 너랑 이혼하니까 너는 다른 유대인 남자와 결혼해도 좋다는 이혼장을 가지고 여자한테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탈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런데 내가 이혼장을 주려고 아내한테 갔더니 아내가 잠자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자는 아내의 손에다가 이혼장을 놓으면 무효. 근데 놓는 순간 아내가 깼어. 그래서 물어봐. 이게 뭐냐고. 그럼 이혼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내한테 이혼장을 주려고 갔더니 아내가 없어. 어디 갔더니 지붕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장을 집어 던져요. 이혼장이 지붕에 닿는 순간 이혼이 성립해요. 야. 남성 중심이라니까. 예. 결국은 남자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똑같이 구제불능 남성 중심이야.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어떨 때 아내하고 이혼할 수 있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예, 탈무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탈무드에서 나오는 거야. 미슈나에. 아내가 물론 이제 부정한 짓을 했을 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시부모를 잘 못 모실 때,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예, 뭐 하느님을 믿지 않을 때. 근데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키바라는 율사가 이렇게 씁니다. 길을 가다가 네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 아니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나한테 묻지 마요. 아니 그 나한테 오지 마요. 라삐님이 그 종교인이 아니,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남 PD 그런다고? 아니 아 유대교를 기정하고 싶다고? 아니 이거 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랑은 안 맞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은 결혼을 몇 번 할 수 있느냐? 유교 사상이랑 안 예. 맞는데. 무슬림 몇 번 결혼할 수 있냐면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이슬람법 사회에서는 남자가 4명의 여자를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4번이 아니라 4명. 동시에 4명. 1, 2, 3, 4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해줘야 돼요. 잠도 돌아가면서 자야 되고 첫 번째 아내한테 뭐 명품백을 사줬으면 두 번째도 똑같은 거 사줘야 돼요. 아 똑같이 해줘야 예, 된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기 전에 못해.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4명이에요. 그러면 평생 4명? 아니, 평생은 무한. 야 그럼 너 지겹다 가라 한다면 또 막 그렇죠. 똑같이만 해줄 수 있어. 선수 교체. 이 너무하네. 내가 동시에 결혼 가능한 여성이 4명이라는 얘기니까 그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으면 아웃시키고 다른 여자를 들어오면 그럼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4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가능하겠어? 돈 많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저는 못해요, 일단. 오늘 저 방송 지금 댓글이 걱정돼. 여성분들이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사회. 그냥 그럼 현대 중동은 현대 중동은 그러지 못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현대 중동은 그런데 현대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은 여전히 다처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적으로 무슬림 국가들은 일부 일처예요. 대체적으로 일부 일처인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일부 2처나 일부 4처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 일부 4처는 못 봤어요. 일부 2처는 봤어요. 이란에서도 일부 2처는 할 수 있거든요. 여성들 반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일부 2처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두 번째 아내를 호적에 올리려면 첫 번째 아내의 승낙을 받아야 돼. 첫 번째 아내가 승낙하지 못하면은 두 번째 아내는 호적에 못 올려. 나름대로 뭐 안전장치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럼 현대 중동에서 아까 이혼하고 이런 것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그거는 아니 그런 의견은 남아있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통적인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사회. 그 중동 분들을 또 너무 싸잡아서 비난할 뻔했어요 방금. 큰일 날 뻔했네. 네네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거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거의 표준이에요. 근데 지방 시골이나 이런 데는 일부 이처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왜 일부 이처를 하느냐? 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은 뭘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사회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발전된 사회 구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과거에 우리도 그랬어요.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없었을 때에는 결혼이 가장 좋은 취직자리도 했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 때는 그래도 우리 근데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도 근데 그런 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유교 문화권 훨씬 더 좀 여성을 존중했던 것 같은데 그쪽보다는. 유교 문화권이 여성을 존중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미화된 건가? 남 PD의 엄청난 착각이죠. 우리도 그랬나? 우리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저 이슬람은 안 돼. 유대교도 그렇다고 역시 사막 종교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랬던 슬픈 과거가 있네. 우리도 있죠, 당연히. 우리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웠습니까? 가끔 보면 뭐 제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재산도 똑같이 나눌 수 있어 막 이런 좀 미화된 얘기도 있던데.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에 법이 들어왔었을 때 지금이야 그 남녀가 관계없이 1대1로 나누지만 그전에는 결혼 안 한 딸한테만 한몫을 줬고요. 90년대 그 민법 바꾸기 전에는 결혼한 딸은 0.25였어요.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0.25. 그리고 큰아들은 두목, 그다음에 차남들은 한목, 결혼하는 딸은 한목, 결혼한 딸은 0.25.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그게 바뀌어가지고 다 이제 90년대 이후부터는 111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큰아들하고 상관없이 부모를 모신 사람도 좀 더 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한 40명밖에 우리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많은 사회가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갈등도 심한 게 지금 젊은 층들은 지금 노인 세대나 좀 중장년들을 보면
완전 막 그 뭐 이게 옛날 막 이 불합리한 세상을 가졌다고 비판하는데 또 한편 이해도 되네요. 왜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장자 우선하는 게 그분들 살 때는 그게 당연했으니까. 뭐 이렇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과거에 우리 할머니만 해도 친할머니만 해도 아이를 평생 10 이상은 낳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할머니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할머니들은 애 낳는 그게 밥하는 기계였어요. 교수님, 그럼 또 이제 무슬림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좀 중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전통사회 얘기다 보고 한 것 같은데 좀 좋은 얘기도 좀 하나 해주고 가세요. 음식 좀 맛있는 거 뭐 없으니까 중동 음식 오늘 저희 요즘 가다 보면 좀 중앙아시아 음식 파는 데도 있는데 이제 뭐 주말에 중동 음식 맨날 저희 뭐 중동 음식 하면은 뭐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중동 음식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도시 이태원에서 이제 일단 있고, 근데 이태원에 가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못 먹는 게 있죠. 중동 음식 중에서 술이 안 나와. 술이 한국 사람도 술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무슬림 식당들은 술이 안 나와. 예, 술을 안 팔아요. 술을 안 팔고, 그리고 이태원 안 가고 먹을 수 있는 건 동대문한테 보면 우즈베키스탄 식당들이 꽤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식당들이 또 맛있어요. 예,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동대문 운동장 그 근처에 가시면 우즈베키스탄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음식은 뭐 시키면 맛있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중동 음식은 기본적으로 다 케밥이에요. 예, 케밥이니까 이제 고기 구운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게죠. 꼬챙이에 끼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따로따로서 나오는데 양고기가 맛있죠. 예, 양고기가 일단은 여성 피부에 좋아요. 예, 여성 피부에 좋고 양고기 먹는 게 좋죠. 양을 많이 먹어요. 근데 비싸요. 양은 원래 중동에서도 비싸요. 네, 양이 비싸요. 그래서 중동 가면 주로 뭘 먹냐? 닭을 많이 먹죠. 아무튼 전 세계가 닭이 가장 그 학대를 많이 받아. 닭 진짜 많이 먹었어, 전 세계가. 예, 닭을 많이 먹는데 양은 좀 비싸고 소고기 요리법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는 못 먹고. 중동 분들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고 싶은 분들은 없어요. 그 종교 때문에 절대로 안 먹나? 그러니까 그거는 안 먹어버리라니까 못 먹죠. 우리도 있잖아요. 저도 말고기를 한번 먹는데 굉장히 심적인 위축감이 들더라고요. 안 먹어본 거라서. 그래서 그러는 거고, 우리는 이제 맨날 돼지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편하지만 안 먹는 사람한테는 돼지도 스트레스죠. 교수님, 그럼 무슬림 분들이 한국 와서 돼지고기 먹으면 그 난리 나는 겁니까, 그거? 종교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원래 무슬림들이 못 먹는 게 있잖아요. 못 먹는 거를 알고는 못 먹어요. 모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먹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남 PD가 뭐 사준다고 해서 알고 보더니 이거 돼지고기 햄버거 패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괜찮다. 내가 먹었는데 예, 몰랐다. 그럼 어떡할 거야? 네, 그리고 여행자들은 괜찮아요. 저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먹자. 여행자잖아. 그러면 걔네들은 다 아니까 그래 먹자. 무슬림들 못 먹는 것도 먹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슬림들한테 못 먹는 거 먹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막 난리를 치는데, 소고기도 다 이제 무슬림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슬림도 원래 여행자일 때는 못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그 얼마 전 인터뷰한 거 보니까 무슬림 분이신데 한국엔 할랄 푸드 취급하는 데가 없어서 불편하다 뭐 그런 인터뷰도 하셨던데요? 뭔 소리야? 할랄 푸드가 이태원 가면 다 할랄 푸드인데. 할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인데, 돼지만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그게 아니라 모든 고기를 무슬림식으로 잡아야 돼요. 도축하는 방식이. 무슬림이 잡은 고기를 할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슬림이 잡지 않은 고기는 할랄이 아니에요. 그거 못 먹는다는 얘기죠. 무슬림식으로 도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태원에 가면 전부 다 그게 어디서 들어옵니까? 주로 호주에서 많이 들어와요. 호주에서 그래가지고 가공해서 팔거든요. 그냥 이제 그걸로 하는 거죠. 교수님, 그 끝으로 저희 날씨방 시청자분들에게 우리가 참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갈등도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사시는 혹은 종교가 우리와 다른 분들과 잘 화합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 혹은 잘 다름이 있지만 화합할 수 있는 길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는 나라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되게 이제 친절해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 보면 불편한 건 있죠. 왜냐면 일단 우리가 같이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1427년에 세종대왕이 그 무슬림들이 우리하고 관습이 안 맞으니까 관습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그걸 받으시고 무슬림들의 방식대로 사는 거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거는 6.25 때 들어온 거니까 무슬림하고 산 지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이 아직 생소하죠.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어디 가더라도 지금 전 세계 무슬림들이 20억이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만 벗어나도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사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죠. 또 이제 우리
우리는 노력도 많이 하고 그다음 무슬림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슬림들한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거를 좀 포기하고 하는데 니네들은 안 하느냐, 왜 니네식만 살려느냐. 사실 이게 전 세계가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종교 문제라기보다는 그 국가의 그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슬림 국가들의 문제는 종교 문제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못 살았었을 때의 국민 의식이 낮았었을 때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좀 잘 살고 국제사회의 그 표준을 알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 본 거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그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들어오는 석유의 70%가 중동 무슬림 국가에서 옵니다. 이들하고 사이 나빠지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박현두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